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97년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동남아 외환위기, 동남아 경제가 왜 파탄됐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끊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태국이 조지 소로스의 공격에 의해서 그 외환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이렇게 전염이 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사실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조지 소로스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고 결국 홍콩이 소로스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소로스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홍콩은 사실 부담스러운 상대죠. 네, 조지 소로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대였는데 왜냐하면 홍콩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만은 공격을 하게 되죠. 네,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홍콩은 외환 보유고가 많았어요. 네, 외환 보유고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응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 홍콩에 도널드 창이라고 하는 이 재정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월가에서 상당히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널드 창이 소로스의 공격을 감지를 하고 이 투기 공격 그러니까 환투기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네, 투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게 이제 이 소로스가 홍콩을 공격한 것이 바로 그 1997년 10월 23일입니다. 이때 이제 소로스의 공격 실패로 끝나게 되죠. 네. 실패로 끝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조지 소로스가 그 다음 타켓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홍콩에서 투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콩을 공격했는데 이 도널드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리를 뭐 100% 오버나이트 금리를 100%로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바트화를 빌려서 환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의 홍콩 달러를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빌리는 그 비용이 100%니까 비용이 엄청나죠. 자기가 투자한 만큼 투자금으로 쓴 만큼 이자를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자죠. 네, 이자를 올리게 되고 외환 보유고가 또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97년 10월 23일 날 소로스가 그 홍콩을 소로스가 공격을 한 후 한 달 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로스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멸을 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멸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남아 경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으로 이어지는 이런 뭐 홍콩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만 동남아 경제 전체가 파탄지경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나라 종금사의 어떤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차질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일본 금융계로부터 1996년만 하더라도 200억 달러가 유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는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 국제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돈이 유출되는 경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한편으로는 국제 금융 시장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국제 수지 관점에서 보면은 자본금융 수지 측면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즉 그러니까 무역 교역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돈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가 경상수지 항목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빠져나간 두 가지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국제수지 측면에서 보면 자본금융수지 측면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오랫동안 적자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1994년부터 97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였죠. 네,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금융수지는 요 90년대 내내 흑자였거든요. 흑자였습니다. 자본금융수지는 흑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금사만 하더라도 일본 금융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빌려 쓰고 있었고 그런 돈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경제 성장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높았고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해외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많았고 그 해외로부터 빌려오는 빌려오는 그 빚도 많았고 외채라 그러죠. 외채도 많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흑자였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수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그 나라의 그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수지입니다. 그 나라의 실력, 경제적 실력은 경상수지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 저 자본금융수지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융수지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증권에 투자를 한다. 그 금융 투자잖아요. 금융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는 언제든지 빼가면 그만입니다. 언제든지 빼가면 그만.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여기 내가 산 증권이나 펀드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빼버리면 그만이죠. 한 나라의 그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다가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낮아지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뭔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고 돈도 빌려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자였어요. 이 적자를 보전할 만큼 흑자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약간 국제수지 측면에서는 약간의 적자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국제수지 적자가 소폭이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죠.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본금융수지 측면에서도 97년이 도래하기 직전에는 96년, 97년 이때에는 사실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네. 일본 금융계가 200억 달러를 빼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었죠.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고는 점점 고갈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전의 경상수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네. 마이너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상수지만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의 금융계가 2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회수해가지 않았더라면 물론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일본 금융계의 그 달러 회수 200억 달러의 달러 회수가 없었더라면 또는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4년 동안 나쁘지만 않았더라면 사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외환위기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돈이 한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만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도 됐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억에서 200억 달러만 있었다? 그러면은 일본이 200억 달러를 회수해가지 않았고 이렇게 적자 폭이 크지 않았더라면 경상수지 특히 1996년을 보십시오. 1996년에 237억 달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해외 무역을 통해서 빠져나간 돈이 237억 달러나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억 달러만 있었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달러만 있었다면 IMF 외환위기를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237억 달러나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수지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상수지 때문에 즉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종금사의 해외 영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가 망하고 그래서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금융계가 회수를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못 갚으니까 시중은행이 대신 보증을 서서 갚게 되고 그 시중은행도 능력이 안 되니까 한국에 나서서 외환보유고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고갈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요인이 아니고 대내적인 요인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 이유는 관료들의 행태 때문이에요. 관료들이 실패한 겁니다. 정부가 실패한 거예요. 관료들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왜 그러냐를 따져보면 우리가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과 경상수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환율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94년대 1달러에 788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당히 이때는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1달러에 지금 1,100원을 넘으니까 지금 1,100원 되나요? 네, 1,100원 넘으니까 지금과 따져서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높았죠. 95년도에도 774원,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졌어요. 96년 844, 거의 700원, 800원 대였죠.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때 수출 경쟁국이 일본이었죠. 네, 제조업과 관련해서 일본이 경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 간의 통화 가치의 비율은 대개 10대 1이 기준입니다. 10대 1. 네, 10대 1이 정상적인 비율입니다. 10대 1의 비율이. 근데 만약에 10대 1의 비율을 벗어나서 만약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높아진다. 예컨대 뭐 9대 1, 8대 1, 뭐 7대 1,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표시된 상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일본의 화폐 가치는 낮아져가지고
일본의 화폐 가치, 일본의 화폐 가치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제품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7대 1이 됐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돼. 수출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이 평가되게 되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표시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출이 감소하겠죠, 우리나라. 반대로 가면 10대 1을 벗어나서 반대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뭐 15대 1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표시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겠죠. 수출이 더 많이 일본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은 어땠냐면 우리나라 환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이 당시에 9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미국이 강달러 조치를 하잖아요. 강달러 기조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이 강달러 기조로 가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도 거기에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달러라고 하면 일본은 약달러 기조를 맞춰줘야 미국이 강달러 기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강달러 조치에 발맞춰서 일본은 미국에 공조하여서 엔화를 엔화 약세 기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985년도에 1달러당 250엔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97년에 1달러가 125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계속 낮아져 가지고 1995년 4월 19일 날 이 환율 수준이 79엔까지 떨어져서 이때가 일본의 엔화가 가장 강세였을 때입니다. 이때가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엔화 초강세였던 그게 바닥을 찍고 이때가 바닥이었거든요. 79엔이 이게 79엔이잖아요. 4월 19일 날 79엔 바닥을 찍고 이제 이때부터 일본 엔화가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해요. 하락해서 급기야는 96년도에 이르게 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79엔하고 774원하고 한 10대 1 비율이었죠. 10대 1 대충 774원 대 79 하니까 10대 1 대충 7대 1 정도 됐잖아요. 이때까지는 괜찮았다고요. 근데 96년이 되면 계속 엔화 약세 기조, 달러 강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엔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그대로예요. 조금 오르긴 했지만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또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변함이 없죠. 그래서 844원과 120엔을 비교를 하면 한 7대 1 정도 되잖아요. 7대 1. 7대 1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겠죠.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액의 가치는 또 올라갑니다. 수입액은 내려가요. 수입 물가는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잘 돼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게 되고 이 당시 엄청나게 237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환율의 일본과의 환율 비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강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환율 수준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97년 말
이건 이미 97년 이거 말이거든요. 97년 말에 1달러에 1,415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한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달러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한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안착한 곳이 이거거든요. 1,415원. 그리고 이 당시에 97년도에 일본은 한 140엔 정도 되니까 10대 1로 다시 돌아왔죠. 그렇다고 시장에 내버려 두니까 이때 이제 변동환율제로 우리가 바꾸고 나서 아예 환율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니까 거의 10대 1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96년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환율대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환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밴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밴드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요 환율대 요 범위를 벗어나면은 외환시장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네, 그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관료들이 우리나라 관료들이 요 환율 수준을 그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고정환율 제도였기 때문에 관료들이 이 환율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환율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을 못한 거죠. 환율을 적정하게 이 당시는 환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관료들이 정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고정환율 제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논의가 많았단 말이에요. 환율을 조정하자. 빨리 환율 정책을 써서 환율을 조정해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자. 왜냐하면 일본의 화폐 가치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이렇게 강하게 유지돼야 되느냐? 그러면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고 수출이 급감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명약 관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1996년 초에 이제 강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관세청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관세청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이 되는 거를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내가 지금 보니까 올해 말이 되면 200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 2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는데 그 당시 구본영 아마 수석이었을 거예요. 경제수석이 찢어버립니다. 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만수가 그렇게 우리 환율 정책을 쓰자. 지금 일본이 이렇게 약하게 가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기준을 맞춰야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묵살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그 경제 관료들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라인하고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경제기획원 라인이 있었어요. 이 두 라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재무부랑 경제기획원을 합해가지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재경원으로 만든 거거든요. 합해가지고 재경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정경제원이에요. 재경원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라인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재무부 라인은 강만수는 재무부 라인이었습니다. 재무부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때그때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그때그때 경제 현실을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처방을 내리는 그야말로 당면한 경제 현안들을 다루는 일을 한 때가 재무부죠. 재무부가 훨씬 권한이 강했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기획원은 그야말로 경제계획, 기획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우리나라 국가 대계를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곳이 경제기업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재무부 라인은 좀 현실론자들이었죠. 네,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현실 당면한 과제들을 경제 현안으로서 당면한 과제들을 푸는 걸, 그 과제를 해결하는 걸 그들의 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무부는 좀 현실론자들이었다면 이 경제기획원 라인의 사람들의 그 사고 구조는 구조론자였다는 거죠. 네, 구조론. 뭔가 경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이 구조 하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경제 구조를 기획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구조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당시에 재경원 장관을 했던 강경식입니다. 이 당시 강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료 중에 관료로서 그야말로 그 굉장히 그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강경식은 구조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만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들 수 있는 건 바로 환율 정책을 하자. 환율 정책을 해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막자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강경식 등은 지금 환율 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율을 자연학화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환율 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주장이었죠. 하나는 외채론입니다. 네, 외채론. 이 당시 우리나라 외채가 많았습니다. 네, 외채가 많았거든요. 외채 총액으로 따지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네, 외채 총액으로 따지면 1,000억 달러 정도 됐고 순 외채만 하더라도 순 외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빌린 돈도 있지만 빌려준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 1,000억 달러에서 우리가 빌려준 돈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600억 달러 정도를 빼면은 400억 달러가 순 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빌려준 돈보다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빌려온 돈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순 채무국이었죠. 지금은 반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순 채권국인데 그 당시에는 외채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해외에 빌려준 돈보다 해외에서 빌려온 돈이 더 많은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순채무로 따져도 한 400억 달러 정도 되고 외채 총액도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정책을 하자는 건 환율을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120엔이니 1달러에 120엔이니까 우리나라도 한 1,2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환율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낮아지는데 달러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상대 가격으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빌릴 때 달러로 빌렸을 거 아닙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외채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아무 이유 없이 빚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올려버리면 외채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외채 규모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외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조정론입니다. 구조조정론. 아니 일일이 그러니까 이 환율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야말로 항상 환율을 올린다는 것은 항상 정부가 기업의 딜을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딜을 아니 정부가 일일이 기업들 특히 수출 대기업들이죠.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환율 수준을 올려줘야겠느냐. 기업들이 자구책으로서 그러니까 환율 수준만 올려주면 수출 대기업들의 가격이 싸지잖아요.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 수출 대기업들이 만든 생산물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유리한데 그럼 기업 뒤봐주는 거죠. 그 정부가 항상 그렇게 환율 수준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뒤를 봐줘야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즉 이렇게 가격이 불리해졌으면 그러니까 10대 1이 아니고 지금 가격 수준이 우리나라 그 수출 상품의 가격 수준이 가격 수준이 올라가서 잘 안 팔린다라고 한다면 잘 안 팔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비용을 낮추면 비용 구조를 낮추면 가격을 내릴 여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생산비를 낮춰가지고 기업들 너희 스스로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환율 조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도록 정부한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물류 비용을 좀 절감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을 펴야지 일일이 어떻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업이 인건비를 내리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죠. 인건비를 내리면은 금방 또 파업이 이루어집니다. 파업이 이루어지고 물류 비용도 이 당시에 인건비 내리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인건비 내리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파업이 많아집니다. 물류비 내리려고 했다가 이 당시에 물류 대란이 97년도에 그랬어요. 파업과 물류 대란이 발생을 하는 그런 사정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비용 구조를 낮추는 문제는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론자들은 이런 논거를 들어가지고 환율을 조정하는 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뭔가 체질을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적당히 환율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의 행태 자체가 문제고 우리나라 외채가 많기 때문에 그 외채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환율을 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논리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죠. 네,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 당시 환율을 빨리 올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적자 규모가 커졌던 것이거든요. 마이너스 235억 달러 적자 규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환율 격차 때문에. 정상적인 10대 1 확률이 아니라 지금 7대 1이잖아요. 7대 1. 이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내적 요인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자멸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멸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자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간의 사정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시아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본 금융계가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유출해가고 있었는데 이런 저간의 사정들 잘 몰랐어요 관료들이. 몰랐을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민들의 관심사도 사실은 이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19일이 대선 아닙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에 집중돼 있었지 이런 세계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상 물정에 좀 어두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경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환율 조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자본시장법을 통과를 시키면 금방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자본을 시장을 개방하는 법이었는데 자본시장법만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올 거다.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달러가 되돌아올 거라고는 기대하에 거의 대부분의 이 당시 IMF가 터지기 직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국회에 가 있었어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가 있었고 국회에서는 뭐 거의 통과 뭐 여당 야당이 당들끼리 그 법안에 대해서 싸우고 하는 바람에 실효성 없이 그냥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래서 강경식 장관은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대내적 요인이 많습니다. 대내적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관료들이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줬었더라면 사실 IMF 외환위기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판단이 착오됐던 거죠. 이들의 어떤 그 관료들 사이에 그 경제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고 이 당시에 경제기업원 라인이었던 강경식 라인이 이 당시 그 경제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구조론자들이 그러니까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뭔가 실무적으로 일을 했던 이런 재무부 라인은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우세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요게 95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랑 일본의 화폐 가치가 10대 1이 됐을 때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한 적자 규모가 한 90억 달러 됐거든요. 그 이전에도 4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환율이 너무 격차가 나니까 엄청나게 지금 뛰었죠. 격차가 그 적자 폭이 엄청나게 커진 건 사실인데 그 이전에도 94년, 95년 그러니까 환율이 일본과의 환율 수준이 통화 가치 수준이 10대 1일 때에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었죠.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실력이 그렇게 국제 경쟁력이 좋았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 환율 정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뭔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건 왜 그랬을까? 그 이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그 자체 환율을 제외하고라도 국제 경쟁력 그 자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87 체제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87 체제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87년 10월 항쟁이라고 하는 게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60 항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퇴진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뭐 호원 조치가 철폐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헌법이 개정을 하게 되죠. 87년에 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화된 사회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이제 그 87년 60 항쟁을 통해서 이룩한 우리나라의 민주화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87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이전까지 억눌러져 있었던 많은 요구들이 표출이 됩니다. 많은 이제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표출이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도 그동안 그 억압돼 있었던 그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금 구조가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여러 이제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이 이 인건비 부담,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실질 임금과 실질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질 임금이 생산성을 앞지르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저임금 상태에 있었다고 봐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실질 임금과 그 생산성이 수렴을 하다가 이 87 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파업의 횟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임금 구조가 결정이 되는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실질 임금 수준이 생산성 격차를 상회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내 임금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 공장이나 해외 법인들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임금을 찾아가지고 해외 영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런 여러 자기들끼리 딸려 있는 중소기업들을 다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공장과 법인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임금 구조를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해외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의 80%가 사실은 해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해외에서 나오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낮은 임금 구조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네, 떠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87 체제, 민주화 요구, 그리고 그 민주화에 따른 노동계의 어떤 약진 이런 거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이 당시에 87년하고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었고 국제 경쟁력도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인건비 구조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점점 낙후되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거기다가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92년도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남순 강화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그야말로 중국의 자유주의 물결, 시장 경제의 물결이 본격화됩니다. 네, 본격화돼요. 물론 78년부터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개혁 개방 체제라고 하는 게 열리긴 하지만 그 개혁 개방 체제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92년 남순 강화부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랑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값싼 제조품들이 세계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에 있어서 점점 밀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7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팔칠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비용 생산비 구조의 악화, 그리고 그 중국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맞물려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90년이다. 9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을 가지고 그냥 기술의 어떤 진보보다는 투입량을 가지고 떼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리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면서 결국 국제 경쟁력도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던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환율 수준도 제대로 환율 정책도 제대로 관료들이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그 로버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재무부 장관에 오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제 동남아의 경제 파탄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있었던 달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달러를 예비적으로 이제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달러가 점점 유출이 되면서 그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되고, 그리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당시에 왜 그 일본의 금융계가 그렇게 기를 쓰고 회수를 해가야 됐던지, 종금사가 굉장히 이렇게 동남아의 경제 파탄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면 뭔가 뭐 좀 봐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뭐 일본이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와 미국 요 세 나라 간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연대 의식이라고 할지, 물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적어도 경제적으로만은 뭔가 이제 우방국으로서, 뭐 공식적인 우방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우방국으로서 어느 정도 그 배려가 있을 수 있었는데, 길을 쓰고 이렇게 회수를 해간 그런 어떤 그 저간의 사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1990년부터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20년기를 지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름대로 일본 금융계도 나름대로 뭔가 그 금융권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자본을 회수할 수밖에.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풀려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달러들을 다 회수하거든요. 동남아,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 있었던 자금들도 다 회수해 갑니다. 일본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일본 금융권도 어렵다는 것이고, 일본 금융권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그 자기들이 풀어놨던 돈.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 동아시아의 큰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줄입니다. 그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나라, 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줄입니다. 그 달러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이. 물론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으로 달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 로버트 루빈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그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달러도 있지만 일본이 회수하는 달러도 많았거든요. 그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수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빨아간 거거든요. 일본이 달러를 회수해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는 풀려있던 일본 금융계가 빌려준 돈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되어지는 과정을 겪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아주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한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 IMF 97년 IMF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